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 인문학다방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청산리 전투의 숨은 영웅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큰 역사 사건을 얘기를 할 때 중심에 섰던 인물들은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청산리 전투의 김좌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하고 또 그 중요성 때문에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전쟁,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는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920년 6월 그리고 1920년 10월에 있었던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은 세 분의 숨은 영웅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나비장군 나중소입니다. 아마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북로 군정서의 총사령관이 김좌진, 물론 총재는 서일 총재라고 하죠. 그런데 참모부장 나중소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할 겁니다. 나비장군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당시 별명이 백발장군이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때 나이가 이미 50대 중반, 1867년생, 그러니까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지금으로 치면은 성북구 정릉동에서 태어나셨던 거죠. 그런 어떤 오래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청산리 대첩에 참여하게 됐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867년생이다. 어지간한 독립운동가들은 사실은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구 선생 76년생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훨씬 더 이전에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서 1882년에 실제로 무과에 급제를 하신 무관입니다. 그런데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성립이 되면서 98년에는 이제 무관학교라고 하는 조금 다른 방식의 공간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이력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사관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무인, 그렇지만 대한제국 시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해야 할 분이 1907년에 군대가 해산이 되면서 할 일을, 자신의 역할을 잃게 됩니다. 아마 그 이후에 10여 년 동안은 굉장한 고뇌 속에서 고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1917년 자신의 일을 찾아서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후손분이 증언을 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나중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철도 부지로 빼앗기면서 결국은 근거마저 잃어서 만주로 떠났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할 역할, 그리고 자기에게서 무언가를 뺏어가는 일본에 대해서 대항할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갔던 건데요. 결국은 처음에는 대한정의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관으로서 활동을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대한정의단이 북로군정서, 대한군정서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참모부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맡았던 역할은 이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 그러니까 청산리 대첩의 주역들이 활동했던 곳이죠. 이 부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체적으로 사관학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관학교 이름이 사관연성소입니다. 그 사관연성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교수부장이라는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를 바로 이 나중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1920년 급박한 상황에서 나중소 장군은 9월 달까지 이 사관학교를 지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여기서 298명의 훈련생이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사관생도이면서 장교이면서 군인이 되고 이들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리 대첩의 최정예 군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니 나중소 장군을 빼놓고 북로군정서, 더 나아가서 청산리 대첩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륜을 바탕으로 중국군과 교섭이 벌어져서 더 북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때도 이때도 나중소 장관이 나서서 당시 중국군 책임자였던 맹부덕과 함께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우리가 원만하게 독립군들이 이동할 틈을 만들어내기도 했지요. 결국은 나중에 자유시참변으로
육군 상당 부분이 힘을 잃게 됐을 때 나중수 장군은 또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신민단, 신민부로 활동 이력을 옮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1928년 만주의 한 시골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영웅의 말년치고는 정말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청산리 대첩이 일시적인 성공이었지만 완벽한 성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나중수 장군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분을 기억해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그분을 뜻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청산리 대첩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시선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청산리 대첩의 두 번째 영웅.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이석영 선생입니다. 이석영 선생은 이회영 선생님의 형이죠. 우당 이회영은 이미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육형제의 모든 재산을 팔고 그것을 가지고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고 그 자신 폭탄을 터뜨리는 아나키스트로서 활동을 했고 마지막 대련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한 번도 독립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던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회영 선생이 처음 육형제와 회의를 했던 집, 그 집이 바로 이석영 선생의 집이었습니다. 둘째 형입니다. 그런데 그 이석영 선생 집에 모였던 이유는 이 육형제의 재산 거의 대부분이 이석영 선생의 재산이었기 때문이죠. 원래 이석영 선생은 집안 어른인 이유원이라는 사람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0대에 이미 어마어마한 재산, 1만 석에 이르는 토지를 자기 재산으로 갖게 되죠. 그리고 일찍이 과거에 합격을 해서 승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벼슬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 그냥 있으면 부와 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을 꺼낸 이회영 선생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형제들이 찬성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재산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어려운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결정했던 인물이 바로 이석영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없었다면 1911년, 12년에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는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시작이 없었다면 나중에 1919년, 20년까지 3,500명에 이르는 독립군을 양성했던 신흥무관학교를 기억할 수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결단을 내렸던 이석영 선생을 이회영 선생과 더불어 꼭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1934년 상해에서 숨을 거두실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두부를 만들다 나온 찌꺼기인 콩비지를 드시면서 연명을 하시다가 그것조차 어려워서 생을 마감하셨다는 거죠. 나이가 80에 이르는 분이. 우리가 그런 이석영 선생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 보고 그것을 내놓아라 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회영 선생도 그리고 나중에 귀국했던 이시영 선생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재산을 동생들에게 그리고 나라를 위한 뜻으로 바쳤던 이석영 선생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인물입니다. 역시 오늘 조금 이제 이회영 선생 중심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회영 선생님과 관련 있는 또 한 분, 바로 부인 이은숙 선생입니다. 우리는 보통 독립운동가들을 기릴 때 예전에는 그래도 남자들 중심으로 기려서 이제 그게 좀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엔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기립니다. 특히 이제 뭐 남자연 선생이나 박차정 선생처럼 실질적으로 일본 군과 싸우고 총을 들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열렬한 어떤 존경심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할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독립운동가의 부인입니다. 독립운동가가 나라를 위한다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이들은, 집은 결국 부인의 몫입니다. 월급이 들어올까요? 이역만리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먹을 것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시절, 그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독립운동가들의 연락책이 되어야 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부인이 없는 남편만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독립운동을 반만 보는 것이 될 겁니다. 이윤숙 선생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처음에 더 조금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나이가 20살 차이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집안 어른들이 회의를 하더니 사실은 남편이면서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회의를 하더니 간도로, 만주로 간다고 합니다. 따라갔겠죠. 그리고 따라갔는데 또 몇 년 동안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국내로, 상해로 이회영 선생이 움직이다 보니까 얼굴을 뵐 기회가 없습니다. 몇 년 만에 뵌 남편은 선생님 같고 남편 같고, 그런데 뭔가 감정을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런 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이윤숙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뭔가 기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가들은 흔적을 남겨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윤숙 선생님이 나중에 1966년에 기억을 떠올려서 내가 서간도에 있었던 일은 이러이러했다라는 책을 쓰게 되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마터면 민족대표 33인이 32인이 될 뻔했다.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이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갔다가 총을 맞았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당시 신흥무관학교는 소개장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거기를 찾아가셨으니 다행히 그 총상이 크지 않아 나중에 독립운동, 3.1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지만 그런 이야기조차도 우리는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서간도 시종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독립운동의 한 부분을 놓쳤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인으로서 남편을 보완해서 그래서 독립운동의 한 주역이었던 그 역할을 기억하며 동시에 서간도 시종기까지 남겨놓은 이윤숙 선생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독립전쟁의 또 다른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봉오동, 청살리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독립전쟁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 주변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을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가 많아서 사실은 공부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독립운동가가 몇 분 없어서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을 만큼이라면 또 그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독립운동가가 많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거 시험 보지 않는 한은 우리에게는 축복이며 행복한 일이며 자랑할 일입니다. 자, 그런 독립운동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